엔화 얘기만 나오면 항상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지금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바닥 아닌가요? 언젠가는 반등하지 않겠어요? 아마 이 영상을 누르신 분도 비슷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환율 차트를 보면 엔화는 역사적 저점 근처, 숫자만 보면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번만 아주 불편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싸다는 건 도대체 뭘 기준으로 싼 걸까요? 가격입니까? 과거 평균입니까? 아니면 언젠가 돌아갈 거라는 막연한 기대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하나. 엔화는 정말 원래 강해야 하는 통화였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칫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망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오를지 내릴지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엔화에 대한 공포와 기대를 의견이 아니라 데이터와 구조로 해부합니다. 그리고 단 하나만 보겠습니다. 엔화는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고 그때마다 누가 이익을 봤는지. 이걸 끝까지 보시면 지금 엔화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남의 말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을 1985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일본은 그야말로 무적이었습니다. 자동차, 전자제품, 반도체. 일본 제품이 세계 시장을 점령했고 일본이 미국을 사들인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던 시절이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어땠을까요? 만성적인 무역 적자, 산업 경쟁력 약화, 달러는 너무 강했고 미국 기업들은 숨이 막히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미국은 시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합니다. 환율을 정치로 바꾸자. 1985년 뉴욕 플라자 호텔. 미국, 일본, 서독, 프랑스, 영국 이 5나라가 모여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기로 합의합니다. 이게 바로 플라자 합의입니다. 합의 이전 1달러 약 240엔, 불과 2년 뒤 1달러 약 120엔. 숫자로 보시면 감이 더 옵니다. 엔화 가치가 2배로 강제 절상된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게 일본 경제가 잘해서 벌어진 일일까요? 아닙니다. 미국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환율 변화였습니다. 엔화는 이때 처음으로 강한 통화가 된 게 아니라 강하게 만들어진 통화가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엔화가 너무 강해지자 일본 기업들은 수출로 돈 벌기 어려워집니다. 자동차 한 대 팔 때 남는 이익, 전자제품 하나 수출해서 남는 마진, 엔화 강세 앞에서는 모두 깎여나갑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여기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구조를 바꿀 것인가 아니면 시간을 벌 것인가. 그들이 택한 건 시간을 사는 선택이었습니다.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돈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공장으로 갔을까요? 기술 혁신으로 갔을까요? 아닙니다. 부동산으로 갔고 주식시장으로 몰렸습니다. 도쿄 땅값이 미국 전체 땅값보다 비싸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받아들여졌던 시절. 시장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보지 않았습니다. 엔화는 강했지만 경제는 모래 위에 쌓은 성이었습니다. 1991년 금리를 조금만 올리자 그 성은 그대로 무너집니다. 버블 붕괴, 그리고 시작된 잃어버린 10년, 20년, 이제는 30년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심리적 전환이 일어납니다. 일본 사회 전체에 하나의 트라우마가 각인됩니다. 엔화가 강해지면 경제가 무너진다. 이 인식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정책의 전제가 됩니다. 그때부터 일본의 기본 전략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됩니다. 엔화는 강할 필요 없다. 약해도 된다. 아니, 약해야 한다. 이 생각은 정권이 바뀌어도 총리가 바뀌어도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왜 글로벌 위기 때마다 엔화는 갑자기 강해졌나요?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초기, 분명 엔화는 강해졌습니다. 이걸 보고 역시 엔화는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건 일본 경제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엔화 캐리 트레이드 때문입니다.
일본은 수십 년간 초저금리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금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엔화를 빌립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신흥국 자산, 고수익 자산에 투자합니다. 평상시에는 엔화가 약해집니다. 빌려서 파니까요. 하지만 위기가 오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빌린 돈을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엔화를 다시 삽니다. 그 순간 엔화는 급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엔화 강세는 일본의 성공 신호가 아니라 세계가 망가졌다는 경고음이었습니다. 사이렌이 울린 겁니다. 2012년 이후 일본은 아예 방향을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엔저는 정책이다. 양적 완화, 초저금리, 수출기업 중심 구조. 이건 임시 대응이 아니라 의도된 설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엔화는 단순한 통화가 아닙니다. 글로벌 자금이 빌리고 실험하고 위기 때 되돌려놓는 실험용 통화에 가깝습니다. 시장에 있는 사람과 시장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는 이걸 보느냐 못 보느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엔화가 싸 보이는 이유는 정말 기회여서일까요? 아니면 30년 동안 반복된 구조의 결과일까요? 엔화는 투자 상품이기 전에 역사를 가진 통화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보면 엔화는 항상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움직여왔습니다. 지금도 그 구조 안에 있습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건 엔화가 더 떨어질까가 아닙니다. 구조를 모르고 싸 보인다는 말에 결정을 맡기는 것. 오늘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미래의 당신은 오늘의 판단에 감사할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지금의 당신 몫입니다.